제주의 역사를 꼬닥꼬닥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진실 씨는 혹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혹시 억울했던 기억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 이름이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하고 또 중요한 건 해명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저 피부 관리 안 하거든요. 근데 피부 어디서 관리를 받냐, 뭐 코 어디서 수술했냐, 자연산 코. 근데 진짜요? 뭐 어디 병원 다니 이런 너무 억울해 이런 것들은. 이건 해명해야 돼요. 아니에요. 나도 궁금해요. 정말 자연산이에요. 자연산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200년 동안이나 해명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거든요. 네. 반역자로 기록됐던 양재해라는 인물인데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과 함께 양재해와 얽힌 사건의 진실을 한번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제주의 지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주 소리연구소 대표 현행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 박찬식입니다. 제주의 이 민중들의 전 항쟁, 저항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조선시대 이래 4.3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 민중 저항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진실 씨가 제일 좋아하는 패널이에요. 말하면 어떡해요? 비밀인데. 언제 오시나. 왜 오늘 기대하고만 있었던. 예, 저도 진실 씨 만나기 기대했습니다. 네. 아니, 제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억울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아픔이 참 많습니다. 그 부당함을 가장 격렬하게 터뜨렸던 시기가 조선이 아닐까 싶은데 그때는 뭐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짜 참지 않고 들고 일어섰었잖아요. 예. 조선시대도 15세기는 그런 대로 국가 체제가 안정이 되었는데 16세기 이후에 우리가 연산군으로 대표되듯이 국가기강이 문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뭔가 민중들의 좀 이 동요하는 움직임이 있다가 임진왜란을 맞이했잖아요. 조선 후기에 영조, 정조 시대 때 나름대로 다시 부흥을 꾀하면서 국가 체제가 그런 대로 좀 뭔가 편안해지는 듯했지만 뭔가 균열 조짐이 생기다가 결국은 19세기에 세도 정치기에 접어들면서 커다란 밀란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터져나오게 됩니다. 예컨대 홍경래난, 그다음 임술밀란, 그다음 동학농민운동 이런 게 일어날 때마다 제주도에서는 다른 지방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밀란과 더불어 꼭 동시에 같이 밀란이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게 된 양재해 모변, 양재해 난과 홍경래 난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강제검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게 임술밀란하고 연결되고 또 동학농민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1898년에 또 방성칠난 이재순환하고 또 연결되고 제주도는 밀란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대표적인 밀란 중에 홍경래 난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표님? 우리 그 양재해 모변 사건이 일어난 해가 순조 13년, 그러니까 1813년인데 그 한 해 전에 평안도에서 홍경래 난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경래는 일종의 그 잔반, 양반으로 좀 몰락한 집안 출신인데 여기에서 불만을 품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과 더불어서 일으킨 일종의 그 사건을 우리 홍경래 난이라고 장두에 주목해서 얘기하는데 평안도 농민 봉기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아주 커다란 밀란이었습니다. 그 홍경래 난 이후에 이제 제주에서 일어난 밀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양재해 모반 이게 거잖아요. 1년 간격을 두고 양재해 사건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상호 연결되는 걸로 그 자료에 사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양재해 모반 사건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면의 풍원 양재해는 원래 가널하고 움특한 자로 항상 분수를 넘어 흉악한 짓을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가 서적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무리를 모아 모반을 도모할 생각을 한 지가 오래였습니다.
무리를 모아 모반을 도모했다. 모반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군주의 전복을 꾀하는 거사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조선시대 제주에서 무력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걸까요? 대부분의 역사책을 보면 1813년 제주에서 일어난 양제의 난은 모반을 꿈꾼 밀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주 목사였던 김수기가 조정에 장기한 내용을 보면 당시 사건을 변란을 꿈꾼 영모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달여 뒤 제주 찰리사 이재수가 조정에 치게한 내용에도 양제해가 세고올의 수재를 모해하고 재물을 빼앗는가 하면 육지와의 길을 막으려 했다고요. 일성록에는 양제해가 거사에 성공하면 마땅히 섬의 주인이 될 것이다. 곧 별국 건설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기록으로 보면 양제에는 욕심 많고 음흉하고 간사하다라고 나왔는데 실제 양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그 기록에 보면 제주 아라동 거기를 이제 속칭 걸머리라고 하는데 그 마을에 풍헌이라는 직임을 맡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 면이나 리에서 그 마을이 풍기를 바로잡는 역할을 맡은 직책이 바로 풍헌인데 향감을 4번이나 역임했었고 찰방 현리를 2번이나 역임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에 보면은요, 관청에 붙어 있는 향리가 있고, 또 향청 중심으로 해서 향임 세력이라고 있어요. 이 향임 대표적인 게 좌수, 별감, 이런 직책이 있죠. 그래서 아마 향감하면 별감직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방장이라고 하면 뭐 지금의 뭐 리장 정도? 그리고 풍헌이라고 하면 읍면, 면장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직책들이 향임직이라고 해서 따로 있어요. 일반 양반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향임직을 맡기도 하지만 이 19세기에 오게 되면 새로운 어떤 그 신문제 변동에 따라서 일반 좀 낮은 신문에 있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진출해서 이런 새로운 양반이다라고 하는 향임직에 올라가요.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 이 양제 같은 인물이 그런 신흥 향임직에 올라갔던 인물로서 이 양제해가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양씨라는 건데요. 그 양씨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고량 부가제가나 탐나를 세웠다는 그런 그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양제가 일으킨 이 사건을 마치 탐나별국을 독립국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그런 모반 사건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향감을 4번이나 맡았다고 하면 그 아까 동네가 아라동인 거잖아요. 뭐 걸머리, 거마촌이라고도 나와요. 네.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뭐 사람의 뭐 댐댐이 이런 건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당연하죠. 거죠. 예, 상당히 그 덕망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많이 추대했던 인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과정에서도 이 양제를 앞에 내세워서 뭔가 장두로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을에 기강을 잡고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오랫동안. 이 사람이 정확한 죄목은 뭐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영모죄로 반역죄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역의 그 단서를 양씨다. 그리고 그 밀란하고 달리 별난이라고 하면 이거 반란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밀란은 체제 전복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청에 가서 관청 때려 부수고 향리 같은 세력들 잡아다가 죽이기까지는 하는데 관장인 목사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목민관은. 왕이 파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별난, 반란까지 가게 되면 왕이 보낸 그 목사, 목민관도 잡아 죽이는 과정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왕을 부정하는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건 나라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이죠. 예. 참고로 그 모반죄라고 하면 조선시대 때는 대명률이라고 하는 그거를 적용했거든요. 그 대명률의 그 모반죄에 보면 모반을 한 자는
단지 공모만 했다 하더라도 이 수범이나 종범을 가리지 않고 능지처사를 한다. 이럴 처럼로 아주 대단한 그 법률 적용이 가해지고. 그러니까 주동자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그냥 그렇죠. 조금만 도왔다 네, 하더라도 그런- 같이 그냥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적용이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거죠. 이제. 예. 가족들도 위험해지나요? 아, 당연하죠. 예. 그래서 여기 그 대명률에 보면은 아버지나 16세 이상의 아들은 모두 교형에 처해져요. 모반죄에 해당은. 그리고 15세 이하 아들이나 어머니, 뭐 딸, 처첩, 뭐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공신 집안의 노비로 전락시켜가지고 그렇게 다 보내고. 그러니까 모반을 일으켰다라는 거는 그건 한 집안에 이제 삼족을 멸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죠. 아, 삼족에 멸한다. 진짜 많이 들어봤잖아요. 김춘택 나왔을 때. 아니, 그러면 이거는 진짜 조선시대로 따지면 대역죄인 거잖아요. 대역죄, 뭐. 그렇죠. 대역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친족들이 다 연루시키죠. 연루가 되죠. 이게 연좌라 그러는데 우리 사삼 얘기할 때 연좌 얘기하잖아요. 그 시기입니다. 47명을 잡아들였는데 그 가운데 25명 석방시킨 거 외에 22명이 이 죄의 벌에 처해졌는데 그 가운데 7명은 이 신문 과정에서 양제를 비롯해가지고 그 곤장을 맞아서 죽고 2명 고덕호 양일회 그 양제 아들인데 양일회는 효수형 모가지 잘리는 효수형에 처해지고 오늘의 주인공이 될 그 김익강 같은 사람은 네 사람은 그 흑산도를 비롯한 절도의 섬에 유배형에 처해지고 이랬습니다. 김익강은 누군데요? 이따가 나올 겁니다. 김익강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나중에 누군지는 밝혀지겠지만 결국에는 양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예. 처벌을 같이 받은 거잖아요. 예, 연좌제에 의해서. 연좌제에 의해서라고 하면 가족이 있다라는 예. 힌트를 주시는 것 같은데. 김익강의 경우는 김익강의 딸과 그다음 양제의 아들은 양일래죠? 예, 예. 양일래하고 큰아들. 결혼을 아까 했기 효수형에 때문에 처해진. 장사돈이죠. 사돈이구나. 사돈 관계. 예. 이제 영모죄 너무 무서운데 무섭죠. 예. 죄에 대한 기록만 있는 거 보면 영모가 뭐 성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영모가 뭐 실행되기 전에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김숙이 목사가 그 장계를 올린 내용에 보면 윤강종이라고 하는 당시 그 이제 양재해의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이 고변장이 거기에 밝혀져요. 그래서 그 제주에 그런 모반이 있다라는 사건이 이제 보고가 되자 조정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서 그 찰리사 이재수라고 하는 사람을 급파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찰리사 이재수가 그동안 악행을 저질렀던 뭐 탐관오리들에 대한 처분을 다 했을까요? 일단 와서 조사해 보니까 상창계란 조직이 이거 뭔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그걸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양재 등은 죽었지만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반에 해당되는가? 이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재수 여사가 조사한 보고서에도 보면 최종 결론으로 양재가 역모 사건을 도모했다는 그걸까지 부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여기 있는 지방관들이 이 상창계 조직과 더불어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어요. 상창계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게 중앙에 잘 보고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내부에 구린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김숙이 목사 입장이나 또 게다가 이재수 찰리사 경우에도 이 사건이 역모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내면은 특히 이재수 여사의 경우에 이게 중앙조정에도 크게 파급되었던 임금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사건인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쉽지는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상창계 이야기가 나와야 어떻게 그 좀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까 그 탐나 직방설이라는 책에서 드디어 그렇죠. 상창계 존재가 나오기 그래서 시작했다면서요? 이강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탐나 직방설이 나오면서 이제까지는 아까 같이 양재의 모변사로만 인식되던 이거를
인식을 바꿔놓게 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사건의 진실이 이제 예. 드디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아까 탐나 직방서를 쓴 이광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이분은 기록에 의하면 전라남도 강진 출신의 학자인데 당시 강진에 유배왔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제자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그 학문 중에 그 뒤를 이어서 주례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탐나직방설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이 그냥 단순히 제주에 관한 지리정보서를 쓴 게 아니고 주례에 입각한 그 상태에서 이 제주도 지리적인 거를 한번 비춰본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약간 미시적 접근이라고 할까 그 상창계 시말은 실제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그 아전들의 행포 이거를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강회가 제주의 상창계를 통해서 밝혀낸 하나의 그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강회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제주도를 한 번도 다녀간 적은 없지만 강진이라는 지역이 원래 제주 사람들이 묻과 섬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로부터 제주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관장님 근데 전라남도 강진에 살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주도 살고 있는 양재를 어떻게 알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정약용의 형님이 정약전, 소남 정약전이 흑산도에 유배가 있었거든요. 정약용과 정약전은 죽기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정약용의 이 제자인 이강회가 흑산도에 또 우이도에 가서 그 우이도에 유명한 문순득이라고 이 홍어장수인데 필리핀까지 표류 갔다가 온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이 문순득하고 교류가 있었는데 이 양재 사건이 이게 다 처리된 지 4년 뒤인 1818년쯤에 그 이강회가 가서 그 정약전이 살고 있던 흑산도에 가서 문순득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김익강이 유배와 있던 김익강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아, 그 양재 사돈. 예. 그 당시 이 흑산도와 강진에 살고 있는 정약용 선생과 그 편지 심부름을 했던 게 바로 이강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고 가면서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언제 한번 제주도 관련해서 그 본격적으로 이광회 보고 저 제자 누구 똑똑한 친구 있으면 한번 이렇게 인터뷰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알게 모르게 주어졌지 않는가. 그래서 김익강의 구술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새롭게 조성한 게 바로 상창계 시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강회의 탐나 직방설에 등장한 상창계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819년 흑산도. 이곳에서 상창계 시말의 저자인 이강회와 김익강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제 집은 제주 바다를 맞이하고 있어서 제주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내 익히 알고 있소이다. 그래 제주는 내게 참 친근한 고장이지요. 선비께서 이곳에 유배온 까닭도 내 풍문으로 들어서 익히 알고 있소이다. 제주는 사람 사는 게 아니라오.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부패한 관리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격이지요. 제주에는 아전들의 친목계인 상창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말이 친목계지. 아부와 부정부패, 뇌물이 난무하는 민폐 조직으로 제주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지요. 아이고 이복의 김씨. 예. 아이고 보니까 그 콩밭 세금을 안 냈네 그려? 예?
아이, 무슨 착오가 이신 모양이오다. 아이, 달포전의 양, 문딱 내수다. 이거. 달포전이라? 예. 어디 보자. 달포전이면. 에이? 그건 말을 키우는 목전새였지. 콩밭새가 아닐세. 아이고 아닌데? 난 분명 콩밭새로 내신데. 그거 여러 말 할 거 없고 그 오늘 내일 중으로 콩밭새를 내게. 안 그러면 다신 여기서 농사 못 지을 줄 알아. 아이고. 영 맥날 명목 바꿔가면 이 세금 저 세금 걷어가면 우리는 어떤 살려놓는 거라. 아이고 말도 맙소. 요르긴 양. 그 민식이네요, 영식이네요. 골목길 댕기는 거 고정양. 우리 땅이여, 니네 땅이여 뭐 쌉지 않을 수가. 경싸움심은 세상에 관해서 해결해 주질 못할 망정. 그 두 집이 다 한패 세금 물렸대 냄수게. 아이고 영어는 디원 사라치쿠가. 그거 다 저놈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라. 아이고 뭔 놈의 세상이 이런 세상이 신지원. 저 아전들 횡포에 살갗이 다 벗겨지고 살이 발라지고 이 피가 바짝 모르고 뼈가 부서져 그네.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아이고 한자가 뼈가 떨어졌어. 개매 마신 게. 아이고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당시 상창계에서는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돈을 모으는 방법이 얼마나 교묘했는지 상창계 시말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관오리뿐만 아니라 상창계까지 이 제주 사람들한테 횡포를 가했네요. 그럼요. 예. 뭐 온갖 명목으로 세금이란 세금 다 걷어들이는 것 같아요. 예. 그 상창계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 한자로 보면 서로 상자에다가 찬조할 찬자, 또 계모임인데 그 서로 찬조하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제주도의 아전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 진무리, 향리, 가리 등 한 800여 명인데 상창계에 가입된 인원이 거의 300명에 이를 정도라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3분의 1이 넘었네요. 이 상창계는 300명의 향인 무리들이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아주 못된 무리들이에요. 아까 사료에도 잠깐 나왔는데 목욕에 충당된 사람, 실제 사리가 나오더라고요. 상창계 시말을 보니까 이도철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향리인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하수연한 사람 찾아왔는데 차흥도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179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만덕 구율 계기가 되었던 갑인년 대흉년이 있었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군역에 충당할 사람이 없어서 그 차흥도라는 사람의 집안이 목자, 태우리 집안 천민신분으로 강등돼 버렸어요. 근데 그 딸이 하도 이게 억울해서 자살해서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이도철이가 알아가지고 여기에 주 원인은 상창계다. 상창계가 뭐 군역, 세금, 심지어는 뭐 미역, 아까 콩 얘기도 나오는데 콩밭에. 이런 거 콩밭에도 세금 물리고 난리 치니까 이런 사람 죽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이도철이라는 사람이 한양에까지 올라가서 하수연을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상창계 시말에는. 이 상창이 얼마나 큰 비리를 저질렀으면 이런 그 중앙에까지 가서 하수연하는 일까지 나오는가 알 수 있죠. 자, 이 점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상창계가 그 신으로 모셨던 그거는 무엇일까요? 신요? 네, 신이라고 해서 모셨던 존재. 상창계가. 신적인 존재네. 네, 신적인. 신적인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그럼 이 있었나? 상창계 조직의 이 수장인가? 아니, 그거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어떤
할까요? 아니 뭐 그냥 세금이란 세금은 다 걷어들이는 거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상평통보였나 그때 뭐였어요? 아, 상평 뭐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요. 상평통보신, 엽전신 뭐 그런 맞습니다. 거. 예. 네, 뭐예요? 그 우리말로 쩐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한자로 할 때. 돈. 예, 돈. 아, 뭐니. 금전. 그때 전자를 써서 돈인데 이 당시에 표현으로 하면은 삼신이 있었대요. 삼신. 예. 그 삼신이 뭐냐면 목사가 제주도로 부임한다는 소식이 나기 전에 이미 서울에 올라가. 그러면 경저신이라고 해, 거기는. 그 다음에 제주 목사로 부임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쳐야 가야 되는 게 어디냐면 전주 가명이에요. 그러면 완연신이라고 해서 완신이 있어요. 완주. 전주.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배를 타는 게 어디서 타느냐면 달량포라고 하는 데서 타거든요. 지금 이진이라고 하는데 그 달량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저신, 완영신, 달량신 이 세 신을 목사를 위해서 이제 투입한다 이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신임 목사가 제정되면 이미 뇌물이 서울에 있을 때부터 한 번, 그 다음에 전주 가명에 또 2번, 그 다음에 배 탈 배 때. 타기 전에 또 한 번. 그래서 이 탐라직방설에는 뭐라고 써있냐? 목사는 이미 바다에 들어서기 전부터 취해가지고 비틀거린다. 왜냐면 뇌물을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와서도 이 상창계의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딱히 그거를 목사가 어찌 그 상창계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김숙이 목사를 처벌하라고 올린 그 이재수의 거기에도 김숙이 목사가 그 부임할 당시에 뇌물을 받았다는 이 기록이 나와요. 그건 바로 뭐냐? 삼신이 적용했다라는. 네. 또 한편으로는요. 이거 좀 다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출입금지령 시기거든요. 19세기 초까지도. 근데 이 시기에 이미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로 많이 진출하고 육지 상인들도 제주도에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박지원의 허생전에 허생이 안성 다음에 제주도 와서 여기 간, 만건, 탄건 사들이듯이 상품 경제가 제주도에서 본격화된 것 같아요. 마치 제주도 자본주의의 시작을 저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 상창기 심할에도 제주도에는 본래 이 금전이라는 게 없었다. 근데 여기에 이 상창기 심할에 보면 금전이 횡행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신이고 포목은 귀다. 포목도 화폐 역할을 했거든요. 포목하고 이 금전이 귀신이죠. 신과 같이 모셔지는 건데 그만큼 이런 그 화폐 경제의 그 발달 과정 속에서 빚어지는 소위 이익을 둘러싼 심각한 이런 내부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 이제 비로소 조금씩 상창계에 대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럼 양재해가 일으키려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양재해 사건의 진실과 또 그의 최후를 만나보겠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양재해와 뜻을 같이 하는 몇 명의 선비들은 해결책 모색에 나섭니다. 자네들 들었는가? 요즘 상창계의 횡포가 말이 아니란 걸 말일세. 왜 모르겠나? 그걸 들어서 알겠는가? 한 발자국 가면 들리는 건 한숨이요. 한 발자국 더 가면 제주 백성들의 눈물뿐이라오. 아전들의 간사함과 민폐가 하늘을 찌를 듯하니 장차 이대로라면 어찌 힘없는 제주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겠소. 관장을 매수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으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그러고 보니 제 자네가 풍원이니 자네가 나서서 상창계를 타파해보는 건 어떻겠는가? 네, 그렇지 않아도 무슨 방도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소. 내가 이 일을 세상에 알리리다. 제주 백성들을 위해 내가 죽을 것이오. 그럼 저기 안에 윤광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 함께 밀담을 저기 나눈 있어요. 선비 중 윤광종이 그날 있었던 일을 상창계에 밀고합니다. 그러자 그 즉시 관군들은 양재의 집을 급습했고 양재를 비롯한 가담자 50명을 체포합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네요. 좋은 일 체포됐지만 하려고 다행히 해도. 오라를 풀고 도망간 양재해. 하지만 다음 날 바로 인근에서 다시 체포됩니다. 당시 양재해에게 쓰여진 죄목은 별난을 도모한다는 모반죄.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상창계의 술책이었는데요. 그 결과 양재해는 고문으로 옥사하고 맙니다. 상창계를 뿌리 뽑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상창계 당한 꼴이 돼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무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양재가 아까 그 걸머리, 아라동 걸머리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상창계 조직을 비롯해서 관청에 폐단을 시정해야겠다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양재를 장두로 모셔서 당신이 관청에 가서 호소를 좀 해주십시오. 양재가 자기 문장도 잘 못하지만 누가 잘 써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나서 보겠다. 근데 그 자리에 그런 그 모의를 하는 자리에 윤광종이가 있었어요. 그럼 근데 그 윤광종이가 누군가 했더니 상창계 조직의 가담인 거의 우두머리 격인 김재검이라고 이 양반이 상당히 그 악랄한 사람인데 거기 또 끈앞이 있어요. 김재검의 끈앞풀이에요. 그래서 김재검한테 가서 일러 바쳤는데 김재검이가 이제 이 양재의 무리를 일망타진하자. 그래서 김숙이 목사한테는 양씨 집안에 이 양재와 같은 사람들이 모반을 꾸미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김숙이는 하나하나 따져보지도 않고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거 잡아봐라. 잡아와서는 바로 그날 밤에 잡아왔는데 곤장을 쳐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양재를. 이제는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되니까 김숙이 목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김재검의 그 상창계 무리들이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이거 막 꾸며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소설을 또 거기서 쓰고.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고 이 사실이 관차한 자료에 일성록, 왕조실록 이런 데 그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예. 아니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러 가자. 좀 시정을 요구하러 가자. 그게 보통 밀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네. 해야 시청이 됐으니까 그렇게 그걸 해요. 양재 보고 하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네. 도지사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 네. 이거였는데 네. 갑자기 이게 대역죄인 모반죄가 돼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장두로 나서서 관청에 가서 호소하는 거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들어지지 않으면 몇 번 해도 안 되면 그때는 폭발해서 밀란으로 가거든요. 근데 밀란 시작 단계인 장두로 나서는 사람을 선발한 정도 이 단계에서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럽니까? 그냥 뒤집어 씌우기가 들어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수 찰리사가 와서 조사했는데도 그걸 완전히 일망타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끝난 후인 1818년, 19년 그때 4년 뒤에 그때에도 상창계 조직은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한 우려도 표명한 것이고 제 생각엔 이강회가 다산의 제자잖아요. 다산이 목민심서 쓰듯이 이 지방에서 이 관리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아주 직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강회가. 그래서 이 김익강의 구술을 통해서 제주의 목관화의 그 실태를 아주 절절하게 그걸 느끼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요. 그 책이 지금 이광희가 쓴 탐라직방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탐라직방설의 개정증보판인데요. 이 탐라직방설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퀴즈를 내볼까 합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상창계 심화에 보면 김익강전에 누석어 가두, 즉 칼머리에 돌을 쌓아놓는다라는 말을 상징하는 걸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원래는 탐락직방설에는 없는 건데. 원래 없는 건데. 네, 없는 건데. 그러면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뭘까요? 네 가지 객관식이네요. 객관식입니다. 첫 번째, 형틀을 더욱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옥졸이 죄인을 존경하기 때문에 돌을 쌓았다. 세 번째는 죄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쌓았다. 네 번째는 옥졸이 죄인을 감시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쌓았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이 해당되겠습니까?
낮을수록 이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겠죠. 맞잖아요. 저기가 가니까 내려오는 거니까. 헐겁게 한 것 같긴 한데 그럼 약간 누가 헐겁게 이거는 했을까 같아요? 정답 나온 것 같은데. 해유책을 쓰려고 계속 하다가 하나씩 치는 거죠. 아니. 돌을 하나씩 없애는 거야.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아니 지금 사지선다 나왔잖아요. 사지선다 중에 지금 4개 중에 하나 1, 2, 3, 골라주세요. 4 골라. 다시 한번. 2번.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대번에 맞히네. 맞아요? 예. 진실심이. 아니 이걸 누가 한 건데요? 김밑강 전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데 그 김밑강이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엔 향수를 매질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그 안에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았구나. 옥졸들은 다 알거든. 옥졸 가운데도. 동네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을 참아 어찌 저희들이 매질을 하단 말이야. 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칼을 차고 있으면 이 칼로 눌러져서 이 무게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나이도 그때 당시 김희강의 61. 아마 그 좀 60만 환갑이네요. 환갑이 넘은 나이인데 노인네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를 눌러져서 이제 혹시 이거에 압사라도 당할까 봐. 그래서 이런 돌을 쌓아줌으로써 이 편하게 그러니까 칼의 무게를 견뎌내는 데 있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결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와, 뒤늦게라도 이 억울한 죽음이 밝혀져서 너무 다행인데 기록이 없었더라면, 기록에 주목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여전히 이 양재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반역자로만 우리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양재를 항우와 같은 사람으로 칭송한다든지 또 김익강을 아까 같이 관장의 명령을 집행해야 할 옥졸조차도 오히려 돌을 쌓으면서 헐겁게 만들어줄 정도로 존경했다는 것은 이 양재 이 별난 도모 사건이 우리 당시 도민들 사이에서는 이거 잘못된 것이다. 조작된 것이다 하는 거를 그대로 입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양재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의복 선생님이 이 관련된 자료를 입수를 해서 맨 먼저 이렇게 탐라직방설 번역서를 내셨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2007년 어간인데 성균관대학교에서 다산 제자들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본 교토대학에 이 자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마침 그 비슷한 시기에 현의복 선생님이 그 고서 책방 다니다가 신화문화원에서 뭔가 이강회 관련된 자료를 보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료 또 복사본도 얻게 되고 해서 현 선생님이 두 달간인가요? 제가 대신 얘기하는데 2달간에 걸쳐서 그냥 몰입하다시피 이걸 번역 해제를 해낸 아주 역작입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선생님 통해서 나오고 저도 현의복 선생님의 자료 덕분에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럼 번역을 하신 그렇죠. 거네요? 예. 근데 저는 처음에는 탐나라는 제목만 보고 겁없이 덤벼들었다고 할까.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판본이 나온 거는 2008년도였는데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초판본을 낼 때는 그 양재해가 김익강의 사위인 줄 알았어요. 그런 오해를 산 게 아직도 지금 한국 사학계에서도 이제 종종 보이는데 그 이유는 거기 그 김익강 전에 보면 그 입강지녀 재해지 부야 이런 귀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입강의 딸이 재해의 부자가 원래 우리 부부할 때 부부지간 할 때 그 지엄이 부자를 쓰잖아요. 그 부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해의 부인이다 하니까 당연히 그 장인인 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개정판을 내면서는 그게 장인이 아니고 사돈이다. 사돈 관계다. 그런 것들을 교정을 해서 2013년도에 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어요. 그게 지금 이 책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근데 마침 2013년이 어떤 해냐면은
양재해가 서거한 지 꼭 2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어.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우리 박찬식 박사라든지 몇몇 뜻 있는 분들이 합세해서 우리 그냥 이거를 그냥 보낼 거냐. 심지어 이강회가 이 제주 백성들이여 어째서 양재의 그 고독한 혼을 달래는 죄를 올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어떤 하소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2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 추모제라고 할까 그런 거를 특별히 마련하기도 했었어요. 2013년도에 예, 200 옥사 후 한 200년이 딱 지난 200년 된 해이고 네. 그 양재 무덤도 저희들이 그 현우복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찾았고 그 유족분들도 그때 추모제에 예.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와. 그래서 그 추모제는 그 묘소에서 추모제를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실제로 양재가 옥사한 그 탐나 목간아지 거기에서 회원굿 굿을 우리 서순실 신방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회원굿도 열었었고 우리 박찬식 박사를 중심으로 한 학술 세미나 그것도 열었고 마침 또 탐나 직방설 개정 중보판이 나와서 출판 기념회도 같이 했고. 해서 그래서 아주 뜻깊은 추모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말았던 거예요? 아쉽지만 잘 이게 연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생각해 보면 조선 시대에 이렇게 양재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조선 시대는 우리가 당쟁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요새 붕당 정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리학적인 어떤 명분을 둘러싸고 심각한 정치적인 그런 그 견해 차이로 해서 당파 간에 좀 분화가 있고 하는데 일본이 사무라이들이 무력을 가지고 싸운다면 우리는 소위 말을 가지고 그 서로 정치적인 그런 싸움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 당파에 대한 공격을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동서 이 분당 과정에서 일어났던 1589년에 소위 정열입 반란 사건이죠. 정열입 반란 사건이 임진왜란 이게 3년 전에 터졌는데 수많은 전라도 관련된 양반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게 또 후대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정감록이랑 민중신앙까지 이어지는데 또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소덕유 기륜절이라는 이런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제주도의 토호들과 더불어 일으킨 또 모반 사건이 1601년에 일어납니다. 이게 서로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사건의 진실을 기록하고 그 기록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후대들의 노력이 모아져서 바른 역사로 이제 다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실 씨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걸 좀 느끼셨을까요? 범죄 현장과 같은 그 사건 현장에서 그 따라붙는 말들이 있잖아요. 진실은 언젠간 밝혀진다. 이 감출 수 있는 진실은 없는 것 같고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진실은 통통하다. 아니, 통한다. 자, 오늘 두 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걸 좀 전하고 싶으실까요? 이야기들. 예, 진실 말씀하셨는데 국가 권력, 이 포갑적인 그 힘으로 이 진실이 억압되긴 하지만 그 숨겨진 것 같은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구나. 맞아요. 우리가 현대사에서 4.3도 따지고 보면 4.3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이 국가의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난 자료가 아니고 다 피해를 입었던 유족들, 다 생존자들, 당시 겪었던 분들,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구술 자료 가지고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파묻혔던 유해도 발굴 통해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진짜 몰랐던 이 조작 사건, 양재 사건도 김익강의 구술을 통해서 나온 이 상창계 심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실은 이게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드러나게 마련, 정의의 편이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진짜 우리의 새로운 어떤 세대를 위해서도 진실의 정의의 중요성을 이 사건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잘 기록이 중요하죠. 해야 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희미한 연필 자국이 강한 기억력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록에
그 기록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후대에 이런 새로운 역사 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는가. 더더군다나 저는 이 탐라직방서를 번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이강해라고 하는 이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제자가 자기 선생이 이루는 그 목민심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문제 제기했던 그 당시에 아전들의 행포 문제를 아주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상창계 심할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낱낱이 고발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세유표라는 책이 또 저작물이 있는데 그게 박례초본이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주례에 입각해서 우리 제주도의 지리 정보를 밝혀내려고 했다. 이 탐라직방설이 단순히 어떤 그냥 제주도에 그 관련된 그냥 호기심에서 쓴 책이라기보다는 어떤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가 어떤 그거를 한번 실현해보고 싶었다는 어떤 그 이면에 이것도 들어있다라는 걸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꺼낸 이름들처럼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을 역사 속에서 발굴하고 기억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밌게 이야기 풀어주신 두 분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주 역사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